공공의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의사 선생님들이 일을 너무 안 하는 거예요. 아, 민간 의료의 가장 큰 폐해는 뭘까요? 그건 좀 비싸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아니요. 건가요?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거죠.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거. 네. 안 해도 될 일까지 막 다 하는 겁니다. 네. 우리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의대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의 저자이신 윤인모 교수님과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보기에 제일 여러 가지 문제점 참 많은데 이 한국 의료제도의 이 여러 가지 적나라한 현실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뭐가 문제의 원인인지 요걸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여러 군데 이제 다녀보면은 다들 그 코끼리 눈 감고 코끼리 만지기식의 토론을 하는 거죠. 귀를 만져보고 넓어요, 다리를 만져보고 두꺼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학자, 뭐 의사, 정부, 정치가, 뭐 시민단체 모여서 코끼리의 실체를 모르고 코끼리 하다 보니까 이게 토론이 되겠습니까? 결국 끝에 가서 결국 실력 행사, 파업, 뭐 이런 것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당시에 이제 국론을 통일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코끼리의 좀 실체를 알려줘야 되겠다. 실체를 알려주면 거기서 협상과 타협과 이해와 관용이 베풀어질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한 거죠. 그럼 코끼리 실체가 뭐냐? 77년도에 만들어진 제도가 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그 나라보다도 돈이 없을 때 의료제도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의료제도가 77년도에 만들어진 이유는 정치적으로 보여주기식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게다가 북한은 무상의료를 한다고 막 선전하는 때예요. 남한도 어떤 의료제도는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보여주기식, 우리도 의료제도가 있어, 이 얘기를 해주려고 만든 겁니다. 근데 그 돈이 없잖아요. 보여주기식으로 만들기엔 돈이 없어요. 이거 다 빌려 쓴 거죠. 의사 선생님, 민간 의사밖에 없어요. 빌렸어. 강제로 지정해서. 그다음 민간 의료기관밖에 없어요. 그것도 너도 강제로 해. 그러니까 국가가 낼 돈이 없으니까 사회보험으로 해서 너네 기업체에서 돈을 좀 내서 해. 돈 내고. 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중보건까지도 군의관에서 빌려 썼습니다. 이거를 다 빌려 써서 다 렌탈해서 쓴 거죠. 자, 그럼 렌탈하면 뭘 줘야 됩니까? 이권을 줘야 되는 거죠. 이권을 주다 보니까 의사들이 얘기를 한 겁니다. 아, 이 정도 수가를 받아선 이거 운영이 안 된다. 그럼 나머지 비급여에서 너희들이 환자들하고 잘 얘기해서 한번 얘기를 해서 수입을 올려봐. 그건 우리가 열어줄게.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의료보험을 시작하니까 뭐 감기 치료 해드립니다라고 다 하다 보니까 참고 있던 사람들이 다 병원으로 왔어요. 그래서 한 5천 원, 10,000원 받고 감기 치료를 해줍니다. 그다음 어떻게 돼요? 요즘 의원에 가면 아직도 뭐 덕지덕지 병원에 많이 있죠. 뭐 비타민 무슨 주사, 무슨 특수 검사, 그다음에 여러분들 내시경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혹시 안에서 종물 검사다 무슨 뭐 덩어리 진 거 나오면은 그 생검 해야 되는데 하시겠어요? 그럼 거기서 돈 더 내야 되고, 아니면 그냥 하는 거죠. 또 뭐 간 김에 또 아랫집 사람이 무슨 뭐 기침하다가 CT 찍었더니 암이 나왔다더라. 나도 좀 찍어야 되겠다. 그럼 또 CT도 찍어야 되는 거죠. 암 치료 잘 하다가 갑자기 로봇 수술이 갑자기 나옵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몇천 단위로 뛰는 거죠. 그랬던 모델이 지금 77년도에 만들어진 모델이 지금까지 계속 온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회원제 비즈니스 모델, 최첨단 회원제 비즈니스 모델을 77년도에 의료 서비스 공급 모델로 만들어준 겁니다. 누가? 대한민국 정부가 강제로 그것도.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게 감기 치료 받지만 영양제 CT 찍으니까 의료비가 올라가죠. 네. 올라가니까 야, 우리 자기가 CT 찍고 MRI 찍은 거는 기억 안 나고 의료비가 많이 난 거면 기억나는 거예요. 정치인 보고 야, 의료비가 많이 나와. 좀 의료비 눌러줘. 그럼 정부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서 했던 이야기가 또 감기 1, 감기 2, 감기 3, 감기 4를 또 늘려줍니다. 그래서 이게 의료 포퓰리즘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감기 1, 감기 4가 또다시 비급여를 또 자극을 합니다. 자, 이게 악순환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의료비 상승률이 올라갔습니다. 전 세계 넘버 원입니다. 위에 라트비아가 하나 더 있긴 한데 거긴 주요국은 아니니까. 그래서 의료비가 지금 붕괴가 되니까 드디어는 좀 있으면 대한민국이 그 OECD 평균을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듣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멘트가 뭐였냐면 대한민국 의료비는 올라갑니다. 하지만 세계 최첨단 의료이고 편리한 의료입니다. 그러니 아직은 OECD 평균보다 적으니까 제가 돈을 더 써야 됩니다. 저에게 표를 주세요. 이게 지난 20년 동안 들어오던 멘트입니다. 이제 그 멘트를 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 시스템 모델에는 의료비는 당연히 상승되는 전 세계 1등을 예약해놓은 모델이고요. 그 안에서
필수 의료도 역시 같이 붕괴가 될 수밖에 없는 그 내장된 칩이 이미 벌써 50년 전에 내장이 되어 있던 모델인 거죠. 이게 가장 근본 모델입니다. 그럼 이 모델을 건드려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 모델을 건들 필요가 없었죠. 정부 입장에서. 그까지. 왜 검색까요? 돈 쓰기가 너무 좋았거든요. 왜냐면은 아직 OECD 평균은 9%입니다. 그래서 사실 정치적으로 이용하기가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떡하니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 내용의 연장선에서 뭐가 또 나온 겁니다. 그게 바로 공공의대입니다. 네. 공공의대. 공공의대가 이제 더 이상 의료를 건강 포퓰리즘으로 써먹기 어려우니까 우리 지역에 공공의대를 지으면서 활성화시키겠다. 근데 공공의대는 미국에서도 의과대학보고도 의대 줘 라고 우리가 파격적으로 지원해 줄게 해도 안 짓는 게 의대입니다. 왜냐하면 의대가 운용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나 우리 그런 돈은 없어. 나 우리 안 지을래. 이게 의대인데 대한민국에 있는 지자체들은요. 자기 돈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걸 하게 되면은 지역 활성화 때문에 마치 벤처타운을 만든 그런 효과가 땅값 형성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니까 그거를 막 지르는 겁니다. 자기 돈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공의대는 어떻게 보면 책상 위에 올라오면 안 되는 제도였던 거예요. 지금 상황이 지금 이렇다. 이게 바로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네. 네. 이 다른 의료 선진국들도 우리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곳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우리 같은 문제는 답변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의 의료제도는 다른 주요국의 발전 제도하고 지금 거의 갈라파고스의 이상한 진화처럼 진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이 의료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그 4가지 제도가 있는데 그 4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 제도가 뭐냐면 공공의료 시스템과 민간의료 시스템이에요. 공공의료 시스템이 하나의 극단에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민간의료 시스템의 극단에 있는데 이 민간의료 시스템의 극단에 있는 나라가 한국이고요. 이 공공의료 시스템의 극단에 있는 나라가 영국, 캐나다입니다. 네. 자, 그럼 이 강약해서 2x2 하면 안에 4가지로 나눠서 총 6가지 정도로 대략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4가지, 6가지 이야기 전에 양쪽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공공의료에서의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뭘까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국 얘기 들어보면 우리나라요? 그 영국은 근데 공공의료. 공공의료가 세면 뭐 웨이팅 엄청 길어서 한참 기다려야 돼. 네. 뭐 한 달, 2달 기다려야 돼. 이런 얘기들이 좀 예. 많더라고요. 공공의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의사 선생님들이 일을 너무 안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한 달, 2달 걸리는 거예요. 예. 의사 선생님들이 일을 너무 안 하다 보니까 한국의 의사 선생님들에서 한 5분의 1밖에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의사 선생님이 한 일주일에 수술 10건 할 때 거기는 이제 한 건 하는 거죠. 영국 같은 나라. 그렇죠. 그리고 피곤하다 그러는 거예요. 피곤하다 그러는 거예요. 한국 의사 선생님들은 한 10배 일하고 5배 정도 일하고 그리고 나서 한 2배 정도가 받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첫 번째, 환자 웨이팅 엄청 길어지는 거죠. 뭐 반년, 1년은 기본이고 우리가 감기 치료는 무슨 뭐 우리가 저건 아니죠. 필수는 아니지만은 감기 치료로 등록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등록해놓고 나서 기다리다가 감기가 나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그 나라들은 뭘 줘요? 감기 치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아프니까. 네. 그래서 대체약이 발달한 겁니다. 그런 나라들이 기다리다가 죽을 수는 없으니 대체약 힘들어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몸살 감기 때문에 병원에 직장에 못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상병수당을 주는 겁니다. 비대면 진료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되냐면 병원에 와서 기다리고 있으면 자기가 다 친절하게 응대하고 뭐 하고 해야 되는데 화면에서 딱 보게 되면 그 시간만 진료 보면 되지 않습니까? 처방전 보내면 되고. 그러니까 공공의료국가들은 비대면 진료를 의사들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은요 환영하죠. 왜? 자기의 일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공공의료 국가들의 비대면 진료가 잘 되는 겁니다. 그 예를 들면 이번에 또 간호법 한참 파동했었죠. 네. 간호법에서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뭐 그거보다는 그중에서 그러면은 100만 명의 지금 집 밖에 못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의사들이 못 가면 어떻게 보면 간호사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공공의료의 국가에서는 간호사가 가겠다 그러면요. 의사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할 것 같은데. 좋아하죠. 하니까. 네. 내가 가야 되는데 이쪽이 또 가주는 거예요. 그럼 의료사고는요, 자기가 책임 안 집니다. 국가가 책임집니다. 오. 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을 들어주고 자기 워라밸에 도움을 주는데 네. 이게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또 의사 증원은요. 의사 증원은 의사 증원의 그 시각으로 보시면 안 되고 공무원 증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럼 공무원들은요. 네. 찬성하겠죠. 그렇죠. 그런 시각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민간 의료는요. 정반대 이럽니다. 민간 의료의 가장 큰 폐해는 뭘까요? 그건 좀 비싸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아닙니다. 건가요?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거죠.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거. 네. 안 해도 될 일까지 막 하는 겁니다. 네. 한 번 해도 될 환자를 한 두 번, 세 번 와야 되게 되는 네, 거고, 그러겠네요. 공공의료 국가에서는 처방, 예를 들면은 그 건강 그 결과도 그냥 전화로 아니면 메일로 보내줄 수 있는 것도 가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또 진료비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비대면 진료 한다 그래요. 그럼 그 공공의료 국가에서 비대면 하는 이유는 의료비 낮추려고, 전체 의료비를 낮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대면 진료를 하게 되면은 100원 주던 걸 한 60원밖에 안 줘요. 그러면 민간 의료기관에서는요. 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하철 타고 택시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지금 우리가 지금 편리를 봐줬으니 돈을 더 내세웁니다. 민간 의료가. 오. 그래서 미국의 텔라닥이라든지 이런 데는 뭐 정신과 진료 이제 1시간 카운셀링 하는데 한 20만 원쯤 해요. 네. 비대면으로 하면요. 네. 30만 원 줘야 됩니다. 오, 더 비싸지는군요. 더 비싸지는 비대면이. 겁니다. 와. 아, 자, 그러면 비대면 진료가 대한민국 의료가 지금 비대면 진료를 하려고 그래요. 그럼 거기서 뭐가 문제 싸움입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공공의료비를 좀 낮추려고 하는 거죠. 의사 선생님들은요. 자기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돈을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부딪히고 있는 거죠. 이게 시스템 문제지 의사 선생님들이 뭐 비대면을 하느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의사를 지원한다. 그럼 아까쯤에 공공 쪽에서는요. 쌍수를 들어 환영하죠. 여기서는요. 쌍심지를 키고 반대하는 이유가 민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쪽에 극단과 극단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럼 이 극단을 본 주요 국도를 어떻게 했겠어요? 이걸 두 개를 믹스를 합니다. 믹스를 해서 그 나온 게 공공은 한 7 정도, 민간은 한 3 정도 해서 믹스를 비빔밥처럼 잘 믹스를 해서 해도 지금 문제가 생겨요. 네. 그래도 한국보다는 좀 안정적이죠. 예. 따라서 지금 우리 같은 문제는 전 세계에서 겪고 있는 곳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 한국의 가장 큰 문제가 그 전 세계 그 의료 복지의 흐름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한국이 천재든지 아니면 한국이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사실은 학자들이 지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어쨌든 가장 지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 중에 하나가 의대 정원 확대 문제잖아요. 네. 정부와 의료계가 현재 대화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논의에 꼭 포함돼야 되는 게 있다면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 의대 정원 확대, 예, 이거 좀 민감한 문제가 되긴 하겠죠. 근데 의사 증원이나 의료기관 확충은 전체적인 중요한 문제에서 한 2번, 3번 정도 순위입니다. 더 중요한 게 따로 있는 거죠. 한국의 민간 의료에 맞는 제도를 좀 제대로 해야 된다. 첫 번째,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시야를 좀 넓게 터시기 보길 바라는 걸 부탁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자, 한국도 민간 의료로서 극단적, 캐나다나 영국도 공공의료로서 극단적이에요. 중간에 나도 좀 섞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섞는 나라들이 한국보다 좀 안정적이긴 한데, 이 나라도 지금 세계 옆을 보면서 이 복지들이 다 물먹는 하마가 돼서 다른 나라보다 이 복지를 생산적 복지로 지금 바꿔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들도 과거에는 좋았는데 지금 물먹는 하마가 돼서 지금 진퇴양난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다고 생각했던 뭐 북유럽의 국가의 그런 무슨 환상적인 복지, 그거 옛날 얘기고요. 그런 부분도 남아있기도 하지만 상당 부분은 아직까지 반성하는 부분이 더 많아진 거죠. 자, 그러면 그 반성하는 나라가 지금 뚫고서 또 브레이크 스루해서 또 발전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디를 봐야 될까요? 이걸 브레이크 스루해서 돌파해서 발전하고 있는 이런 나라들을 봐야 됩니다. 이런 나라들을 받아서 제도를 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디를 바라고 있을까요? 물 먹는 하마가 돼서 고생하고 있는 이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제도를 한국에 또 이식하자고 계속 그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찬스다. 왜? 의사 선생님들 좀 사실 불안해요. 또 한 가지는 환자들도 불안해요. 정부도 불안해. 다 불안해합니다. 이때 사실 뭔가 새로운 제도가 나와야 돼요. 그 제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전 국민의 의료를 얘기를 들어보자. 그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얘기를 하고요. 네. 그러면 이 필수 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정말 우리 의료계를 그리고 제도를 다시 디자인해야 된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한 가지만 한번 좀 집중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필수 의료라고 하는 거는 아마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자세히 통계를 보면요. 필수 의료의 의사 숫자라든지 병원 숫자는 한 2등, 3등, 4등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일 주도한 거는 재료를 버무려서 만드는 제도적 역량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 반대 예를 좀 들어드리면 의사 숫자가 저희보다 적은데도 필수료가 잘 공급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네. 많지는 않지만 그런 거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의사 숫자가 저희보다 2배 이상 많아요. 그래도 필수 의료를 지금 공급을 못해서 허덕이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나라들이 뭘 고민하는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내용들을 바탕 위에서 한번 그 유럽이라든지 주요국의 복지 선진국들의 지금 고민점을 보자는 거죠. 복지 선진국의 가장 큰 그 고민점은 뭐냐면 의사 선생님들이 사실 의료 복지에서는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데 이 의사 선생님들의 5가지 지표를 놓고서 관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의사의 양입니다. 양이 너무 적으면 안 되는 거죠. 어느 정도가 돼야지 이게 사실 의료가 돌아갑니다. 또 하나는 의사 선생님들의 분포입니다. 너무 도시만 가지 말고 지역에도 가라. 이제 이게 하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전문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처럼 거의 90% 이상이 다 전문의, 그런 나라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일반의 선생님들이 한 거의 대부분이고, 전문의는 그 중에서 정말 몇 명만 뽑아서 필요한 전문의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비율 문제가 전문성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학술적인 용어는 아닌데, 제가 그 번역을 정성으로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정성스럽게 진료를 해야 된다. 거기에 따라서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의료가 될 수 있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 왜 그 힘이 좀 막강한 부분이 거기에 나오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잔류입니다. 국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독일 이민자의 꿈은 뭐냐면 독일에서 의과대학을 가서 미국으로 가는 겁니다. 영국의 의과대학은 영국도 졸업해서 영국에 남아있지 않고 미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워라밸을 하든지 아니면 중동으로 넘어옵니다. 네.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의 의료를 일으켜 달라고 소위 말하는 그 지역의 추장들이라든지 지역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보내 유럽에 안 돌아옵니다.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 메꿀까요? 아프리카나 그 구소련, 동쪽에 있는 그 아시아, 동유럽도에 있는 국가들이 조금 수준이 좀 낮으니까 자동차 200km 몰고 와서 국경을 넘습니다. 넘으면은 급여가 4배가 올라요. 다 넘겠죠. 이렇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의사 선생님이 여기 한 군데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되지, 이 나머지 지표가 다 관리가 되는데,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의 잔류가, 이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똑같진 않지만 자치의대 같은 경우에 의과대학을 졸업을 해서 거기서 행정공무원까지, 보건복지공무원까지 거기서 쓰기 시작하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우리에서 하는 공공의대처럼 지역에서 10년 복무해라. 사실 20년 하고는 싶은데 사실은 그거는 이제 독일 헌법하고 조금 약간 눈치를 보고 있는 중이죠. 네. 근데 결국은 될 거라고 생각도 그렇게 이제 드디어 뿌리를 내리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럼 대한민국을 보죠.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해외로 나가지 않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처우가 다른 데보다 괜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그 중간에 보게 되면 대학병원이 지금 녹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학병원에 녹으면 대한민국 의료가 이제 망하는 거거든요. 헬기를 타고 왔는데 저 산골에서 헬기를 타고 왔는데 여기에 의사 선생님이 안 계신 거예요. 자, 그럼 이 대학병원부터 살려야 됩니다. 대학병원부터. 그러면 어떻게 살려야 되느냐? 지금 저희가 그 입학 정원이 한 3,000명 가까이 됩니다. 의사가 3,000명 중에서 필수로 가야 되는 사람들이 한 1,200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내과외과, 산부인과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3,000명입니다. 근데 글로 안 가니까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근데 여기도 이제 드디어 자기 돈으로 공부한 민간 의사 선생님들이 이쪽도 안 쳐다봐요. 자, 그럼 여기는 정부 입장에서는 강제로라도 지금 누굴 보내야 되고 돈을 써서라도 보내야 되고 진짜 수입이라도 해서라도 이제 보내야 되는 지금 상황에 처했어요. 그러면 이거 수입할 수가 있습니까? 수입? 어렵습니다. 우리가 의사 수입을 굉장히 쉽게 얘기하고 의사 수입을 하게 된다면은 뭐 언어가 안 통한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딱 이 의사는 필수 의사는 어떤 거 해야 되냐면 대한민국 쌀하고 똑같은 겁니다. 맹장 수술하던 사람이 만약에 본국 소환이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필수료는 그런 전략 품목으로 봐야 됩니다. 따라서 대학병원에서 그런 사람들이 잔류를 해야 되는데 그럼 약간 강제적인 유럽처럼 이제 약간 강제적인 부분이 생각된 거죠. 3,000명 가운데서 1,200명, 한 1,000명 정도를 지금 아무도 보지 않는 이곳에 지금 보내자는 게 지금 사관학교 의과대학입니다. 보내게 되면은 일단은 그 분들이 공무원 신분으로서 공무원 신분이죠. 국가 돈으로 공부하니까. 두 번째, 이게 나오는 10년 뭐 공공의대처럼 10년 이런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평생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65세까지. 그리고 어느 정도 보면은 이분들이 임지는
군인들이 어디 가서 발령받으면 거기 가서 공무원들 발령 받았듯이 거기에 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가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서울 시내에서 있는 게 아니라 지방에 있는 그 지자체들이 그 학비를 대고 공부를 시켜서 다시 지자체로 가는 형태가 가장 좋다고 생각되고요. 이런 형태의 지금 학교를 제가 이름 붙여서 사관학교형 의과대학이다라고 얘기를 붙여서 이제 제가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러면 의사란 직업을 과연 공무원 신분으로 묶어둘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문제일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의료계에 종사하시니까 예, 예. 어떤 심리를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정서상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성은. 자, 그래서 그 사관학교형 의과대학이라고 한다면은 그 취지는 이해한다. 그 평생 묶어둘 수 있을까요? 헌법에 위배가 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근데 이런 얘기는 어떤 부분이냐면 헌법에 위배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 한의사 자격증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 밖으로 못 나가거든요. 국내에서 잔류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 만들 수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법 기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국민들이 피해가 없는 사회적 합의만 이루어지면은 할 수 있다. 자, 거기서 그 부분 좀 빼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공무원, 공공의료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공공의료 그러면 첫 번째 보건소 생각나면서 유럽에 한 1년씩 기다리는 공공의료 시스템 생각나면서 조금 최첨단했으면 멀어지는 느낌이 나는 거죠. 네. 자, 그 반대로 생각하면은 또 의사 입장에서 볼게요. 의사 그러면 좀 화려하고 뭔가 계층 사다리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복지 사다리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의사를 했는데 과연 공무원 신분이 계층 사다리가 되고 복지 사다리가 되고 뭐 거기서 요즘 나오는 뭐 10억씩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 겹칩니다. 이거를 이 생각 자체를 저는 깨닫는 생각해요. 만약에 사관학교인가 의과대학이 만들어지고 꼭 이거와 비슷한 공무원 의대가 된다고 한다면 거기를 뭐 15평 되고서 뭐 공무원 처처럼 해주는 게 아니라 그 공공의료를 하시는 분들에서 아까 의과대학 갔던 꿈, 계층 사다리, 그다음에 복지 사다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10억씩 주는 거죠. 10억씩 주는 겁니다. 근데 그 10억을 이제 주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걸 다 줄 수는 없잖아요. 잘하는 사람은 10억 그 이상도 주게 되고 못하는 사람은요 5천만 원 미만으로 받는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볼륨이 돼야 생태계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어느 부분은 합리적 경쟁이 일어나게 된다면은 이 서비스는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볼륨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까 공공의대 뭐 200명, 300명 뭐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한 1000명 정도가 가서 한 5년에서 10년 정도 국가가 잘 관리를 하려면 이게 생태계가 만들어지거든요. 그 안에서 기존의 의사 선생님들이 꿈꿨던 그 의대에 가는 이유였던 복지 사다리, 그 다음에 계층 사다리 다 그 안에서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대한민국 의사 선생님 지금 국민들은 민간도 비싸서 싫어. 근데 유럽의 공공의료도 불편해서 싫어. 그럼 어디로 갈 거냐 이거죠. 그 돌파구를 지금 만들고자 만든 게 사관학교형 의대가 된다면 상당 부분이 다 해소가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현주소 그리고 의료 시스템 대안 이렇게 다 참 종합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한국 의료계가 살고 나라가 살 수 있는 방법 정말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나와주신 윤인모 교수님 감사드리고 이제 박종원의 경제한방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